시멘트는 강습이 되는 창고 등에 저장하되 지상에서 0.3m 이상 되는 마루 위에 벽과 접촉하지 않고 높이는 13포 이하로 저장해야 돼. 시멘트의 주성분은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인데 시멘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말도, 수량, 풍화, 양생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 1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일반 시멘트, 그리고 2종은 중용열 시멘트야. 수화율이 좀 적고 장기적 강도가 우수한 것. 3종은 조강 시멘트야. 이건 말 그대로 초기에 급소각의 강도가 세게 나와야 하는 경우에 쓰이는 시멘트야. 대신 수화율이 큰 편이지. 4종은 저열 시멘트야. 말 그대로 수화율이 가장 적어. 중용열보다 적지. 그리고 내구성도 우수해. 5종 내황산염 시멘트야. 해수나 황산염의 저항성이 커. 덤으로 수화율이 낮고 장기 강도가 크지. 플라이 애쉬는 볼 베어링 작용으로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고 2차 반응으로 수화율을 감소시키고 장기 강도를 증진시켜. 투볼 실리카 퓸은 효과는 볼 베어링 작용, 2차 반응으로 수화율 저감, 장기 강도 증진. 또 추가로 실리카 퓸의 미세한 분말로 공급도 채워주는 역할도 해. 투볼공 고로슬래그는 효과는 2차 반응으로 잠재 수경성이라는 효과가 있어. 알칼리 성분과 골재가 반응해서 팽창 균열을 일으키는 알칼리 골재 반응도 억제하고 염분, 산 등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에도 저항성을 갖고 있어. 투알염으로 외워보자. 알루미나 시멘트는 타설 후에 4시간에 10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발휘하고 대신에 초기 수화율도 시간당 그램당 9칼로리로 매우 커. 그래서 긴급하게 강도를 요하는 공사나 추운 시기 공사에 적합해. 초속경 시멘트는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큰 강도를 발휘해. 그런데도 건조 수축이 작고 장기간에 걸친 강도 증진과 안정성도 뛰어나. 팽창 시멘트야. 콘크리트의 단점 중 하나인 수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화 시 계획적으로 팽창하게 만든 시멘트야. MDF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며 경화하는 과정에 생기는 공기구멍을 유기중합체로 채워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시멘트야. DSP 시멘트는 고강도를 얻기 위해 아주 작은 입자로 기봉을 채워서 시멘트를 치밀하게 만든 거야. 벨라이트 시멘트는 벨라이트의 양을 증가시켜서 수화율을 감소시키고 그럼에도 초기 강도가 낮지 않도록 한 시멘트야. 콘크리트에 유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게 배합수인데 수질이 나쁘면 콘크리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수는 사용하면 안 돼. 또 배합수에 염류가 있으면 응결 촉진이 되고 당류가 있으면 응결 지연이 돼. 해수 사용 시 문제점은 응결 시간이 촉진되고 초기 강도는 증가하지만 장기 강도는 감소해. 화학적 침식이 일어나고 연매가 일어나고 철근을 불식시켜서 내구성이 저하되니까 절대 해수를 사용해서는 안 돼. 함수량이 있겠지? 절건, 기건, 표건, 수분 상태로 나뉘어져. 절건 상태는 절대 건조 상태로서 내부에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해. 또 기건 상태는 공기 중 건조 상태를 말하는데 골재 입자의 표면과 내부 대부분이 건조된 상태야. 표건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로서 이 상태가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기준이 돼. 수분 상태는 골재 내부는 물론 표면에도 물이 부착된 상태를 말해. 흡수율은 표건 상태일 때 포함하고 있는 수량을 절건 질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야. 유효 흡수율은 기건 상태의 골재가 표건 상태로 될 때까지 흡수되어지는 물의 양을 절건 질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야. 표면 수율은 수분 상태는 표면에도 물이 부착된 상태랬잖아? 그 부착된 물의 양을 표건 질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야. 골재의 비중과 흡수율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상호 반비례해. 골재 조립률은 10개의 채로 체가름 시험을 했을 때 전체 시료에 대한 각 잔류 시료의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을 말해. 조립률의 용도는 콘크리트의 경제적인 배합 결정 시 참고하고 골재 입도의 균등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고 골재 사용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참고해. 조립률의 특성은 조립률이 클수록 굵은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겠지? 하지만 조립률만으로 골재의 입도를 나타낼 수는 없어. 장골재의 조립률은 콘크리트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최속의 품질 기준은 비중이 2.5 이상, 흡수율이 3% 이하, 순환 골재, 최대 직경이 100mm 이하고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가 되도록 한 골재를 말해. 회사가 콘크리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개선 방안이 뭔지 알아보자. 0.1에서 0.04 사이면 철콘에 적용할 때 방청제를 첨가하면 사용 가능하고 부분 콘크리트에는 0.1% 이하면 그냥 사용해도 무난해. 회사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먼저 회사에 함유된 염화물 중 주로 NaCl의 영향으로 철근이나 PS 강선을 부식시킬 수가 있고 특히 천연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투수성이 크고 pH 저하가 빨라서 더욱 부식 속도가 빨라. 또 회사 안에 조개 껍질은 형상이 가늘고 얇아서 워커빌리티 저하를 시켜. AE는 제동 워커, 응결 촉한 지서로 외워두자. 감수 수줄 강내로 외워보자. 유동슬 보수 응집 재료, 수중 불분 수중 재료라고 외우자. 플라이 애쉬 효과는 투볼이지, 즉 2차 반응과 볼 베어링 효과. 2차 반응인 포졸란 반응이란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는 실리카 성분의 혼화제 포졸란이 수화로 인해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서서히 반응해서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해. 여기서 1차로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2차로 반응해서 2차 반응이라고 해. 공급을 충진해서 밀실하게 만들고 수화율이 감소한다는 점과 장기 강도를 증진시킨다는 점이야. 볼 베어링 워커빌리티는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소유의 슬럼프를 확보하기 위한 콘크리트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지. 플라이 애쉬에서 낮은 강열 감량치가 요구되고 최소 6% 이내여야 해. 플라이 애쉬의 강열 감량치의 적정한 A 재량을 찾아야 하는 거지. 실리카 퓸의 특성은 투볼공으로 외우기로 했지. 먼저 2차 반응인 포졸란 반응은 플라이 애쉬와 동일하기 때문에 앞선 강의를 참고하기 바라고. 다음은 볼 베어링 효과는 실리카 퓸 역시 플라이 애쉬와 비슷하게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같은 원리야. 마지막으로 플라이 애쉬의 어떤 공급 채움 역할을 하는데 실리카 퓸의 입자 크기는 시멘트 입자의 25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충분하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에 공극을 충전하는 마이크로 필러 효과가 있거든. 이 현상으로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결합력을 증대시켜서 강도를 증가시키고 점도를 증가시키며 블리딩을 감소시키기도 해. 고르슬래그의 특성은 2R염으로 외웠었지? 2, 2차 반응, 즉 잠재 수경성이란 고르슬래그 자체는 물과 접했을 때 슬래그 입자 표면에 치밀한 불투수층의 산성 피막이 형성돼서 그 자체로 경화하진 않지만 그 피막은 강알칼리 자극제나 황산염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겔로 변화되고 슬래그로부터 이온과 불용성의 물질이 나오면서 경화되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잠재 수경성 때문에 초기보다 장기 강도면에서는 우수해지는 거고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시멘트 중에 알칼리가 많으면 알칼리성 골재와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 균열을 일으키는데 고르슬래그 시멘트는 저알칼리라 균열을 예방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염. 고르슬래그 시멘트는 염화물 침투 저항성이 있어. 밀실한 경화제 조직이 형성돼서 염화물 이온의 침투를 억제하거든. 감수제는 콘크리트 중 시멘트 입자의 응집작용을 억제하므로 입자를 분산시켜서 단위 수량 감소와 워커빌리티를 개선하려고 사용하는 혼화제야. 감수제의 감수 메커니즘을 설명하자면 감수제를 콘크리트 혼합 시에 넣으면 시멘트 입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충전시키는데 마이너스로 충전된 시멘트 주위의 물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 방향이 시멘트 쪽으로 붙게 돼. 그래서 시멘트 주위의 물은 시멘트 방향은 플러스,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물끼리는 서로 마이너스라서 서로 밀어내는 거야. 그렇게 물이 서로 밀어내는 바람에 워커빌리티가 개선되는 원리지. 그렇게 워커빌리티가 개선돼서 여유수의 양을 줄여도 문제 없어지니까 단위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A제의 효과는 지난 시간에 제동 워커라고 했지? 워커는 감수제 때와 마찬가지로 계면 활성 작용으로 인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효과로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그리고 J는 재료 분리 방지인데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면 단위 수량이 감소하게 되고 단위 수량이 감소하면 블리딩 등 재료 분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말해. 마지막으로 A제의 동결 융의 저항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A제는 비누, 세제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해보자. 비누나 세제에는 거품이 잘 생기지? A제 역시 콘크리트에 미세한 거품이 생기도록 넣는 혼화제라고 생각하면 돼. 물이 얼면 9% 부피가 증가하는 팽창성이 있지만 공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항성이 생기는 거지. 보통 동결 융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려면 배합에 의해 갇힌 공기 1.5%와 A제에 의해 생기는 연행 공기 3%를 더한 4.5%를 유지하는 게 좋대. 부가적으로 이 공기 기포로 인한 효과를 쿠션 효과로 통칭하는데, 앞서 말한 동결융의 저항성이 증대되는 효과 외에 수밀성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하며 덤으로 화학 침식 작용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한대.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현장에서 골재를 표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입도도 굵은 골재와 장골재를 오차없이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시방배합 결과의 입도와 골재 표면 수율의 차이가 있어서 재료량이 달라지니까 이에 대한 보정을 위하며 입도를 보정하는 식은 이래. 그리고 표면수의 함수를 조절하는 식은 이건데, 이것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외우도록 하자. 설계 기준 강도는 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압축 강도이고, 배합 강도는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를 말해.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아. 두 식에서 나온 결과 중 더 큰 값을 적용하면 배합 강도를 구할 수 있지. 딱 봐도 배합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보다 더 크겠지? 통상 약 130% 정도 되는데 설계 기준 강도를 무조건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율로 보면 될 것 같아. 물 결합제비 B분의 W의 정의는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일 때 페이스트 안에 있는 물과 혼화제를 포함한 시멘트의 중량비를 말해. 즉 혼화제 포함 시멘트 풀의 물기 정도지. 물 결합제비의 특성은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물 결합제비가 커지면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떨어지니 시공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가능한 한 적은 게 좋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란 질량비로 최소 90% 이상 통과하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의 채의 호칭 치수를 말해. 린 콘크리트에 주로 쓰이는 빈배합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mm의 큰 치수의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 구조적으로 볼 때 25에서 40mm의 골재는 강도상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골재 저장 등이 어렵고 시멘트가 적다 보니 재료 분리에 우려가 크니까, 무배합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 40mm가 넘어가면 오히려 강도가 감소하니까 40mm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 잔 골재율이란 전체 골재 용적 대비 5mm체를 통과한 잔 골재량이 차지하는 절대 용적 백분율을 말해. 표에서 보다시피 잔 골재율은 정상치보다 감소시키면 자갈이 많아져서 슬럼프치는 올라가서 유동성이 증가돼. 그러나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공극이 대량 발생해서 강도와 내구성이 떨어져. 반면 잔 골재율을 증가시켜 모래를 많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강도가 상승하지만 어느 수준보다 더 증가시키면 공극이 증가해서 강도와 내구성이 떨어지지.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을 위해서는 적정 잔골재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멘트가 콘크리트 생산가 중 가장 큰데 물 결합제비를 일정하게 하고 잔골재율을 낮출수록 슬럼프치가 커져서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고 결국 고가인 시멘트를 줄일 수 있으니 가장 경제적이 돼. 여기서 우리는 콘크리트 배합할 때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잔골재율을 낮추는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적정 잔골재율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이란 뭘까? 슬럼프 시험을 유관 관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조건과 다를 경우 보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물 결합제비 55%,
슬럼프 80mm, 모래 조립률 2.8이야. 비비기 시간은 배치 중력식은 1분 30초 이상, 배치 강제식은 1분 이상 비벼야 하고, 리믹싱은 몰탈 또는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해서 재료 분리가 발생했을 때 다시 비벼서 재료를 혼합하는 것을 말하고, 리템퍼링은 몰탈 또는 콘크리트가 슬럼프의 저하로 굳기 시작하는 바로 직후에 물 또는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재비빔하는 것을 말해. 방지 대책은 뭘까? 일정 시간 내에 타설을 완료하는 게 첫 번째지. 몰탈의 경우 동절기는 90분, 하절기에는 60분 내에 쳐야 하고,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는 120분, 하절기에는 90분 이내에 쳐야 돼. 운반거리가 길어서 시간 내 타설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단 건비빔을 한 후에 사용 직전에 물을 첨가해서 다시 비비는 것도 방법이야. 운반 시간은 그냥 덤프 트럭은 1시간, 에지테이터 트럭은 서서히 교반하며 운반하기 때문에 1시간 반까지 허용돼. 그리고 참고로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시간은 25도씨 이상은 1.5시간, 25도 미만은 2시간이야. 이제 콘크리트 운반의 문제점은 진동이 일어나면 골재에 치마가 일어나 재료 분리가 야기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화 반응으로 슬럼프가 점차 작아지니 단위 수량이 증가되고, 교반을 과도하게 시키면 골재 파쇄가 일어나서 워커빌리티가 저하돼. 레미콘 품질 체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체크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외워야 해. 진동기는 삽입 간격은 0.5m 이하로 하되 5초에서 15초가량 다져야 하며, 아래층에도 0.1m 정도는 찔러야 한다고 해. 또 진동기를 뺄 때는 구멍이 남지 않게 천천히 빼야 되고, 진동기를 횡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게 해도 안 되며, 다짐 과다 시에는 내구성이 저하되고 블리딩 발생을 촉진하기도 해. 다짐 과소 시에는 부재 표면에 공극이 집중돼서 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 영향에 취약해져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해. 수분 양생은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막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 양생제를 뿌려서 양생하는 방법이야. 증기 양생은 고압의 증기를 방출하는 양생실에 콘크리트를 넣고 양생하는 건데, 파이프 쿨링 양생은 타설 전에 파이프를 배치하고 냉각수를 투입. 상압 증기 양생은 거푸집 그대로 증기 양생실에 넣어서 온도를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인데, 이 양생 방법은 초기 강도는 매우 크나 그 이후에 강도 증진이 적은 게 특징이야. 고압 증기 양생은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고도 하는데, 거대한 압력솥에 180도의 온도와 1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양생시키는 건데, 오토클레이브 양생의 특징은 단시간 내에 압축 강도 60에서 100메가파스칼까지 얻을 수 있고, 내 동해성과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며 백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어. 또 부착 강도가 감소된다고 하니, 적산 온도란 콘크리트 강도 증진에 있어서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시한 함수인데,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라고도 할 수 있어. 이 수치는 초기의 콘크리트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적산 온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주로 한중 콘크리트에 많이 쓰이는데, 특히 한중 콘크리트는 초기 강도 발현이 늦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늦게 거푸집 타령을 해야 하는데, 적산 온도를 이용하여 초기 강도 평가 후 거푸집 타령 시기를 검토할 수 있어. 시공이음은 기능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공상 필요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 이음을 주는 경우로,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줄눈이 아니지만 시공 과정상 발생하는 줄눈이야. 시공 이음의 설치 목적은 거푸집을 경제적으로 반복 사용하기 위해서, 또 대형 구조물이면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해, 야간 작업 등 무리한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야. 신축 이음이란 콘크리트는 온도 변화로 인해 팽창, 수축되기 때문에 연속된 긴 벽 등에서 길이 방향의 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런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이음을 말해. 신축 이음의 기능은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수축 팽창을 조절하고 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해. 구조물의 변형을 이음부에서 흡수할 수 있게 말이야. 또 기초의 치마나 부등 치마가 예상될 때 해당 치마에 대한 유동용 조인트의 역할도 하고, 양생 기간 및 사용 중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수축 이음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축될 때 불규칙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손부를 만들어 균열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이음이야. 수축 이음의 설치 간격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야 할까? 먼저 설치 간격은 부재 타설 높이에 1에서 2배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통상 4m에서 5m 간격으로 설치하기도 해. 수축 이음의 단면 결손율, 균열을 조인트로 유도하기 위한 단면 두께의 결손율은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20% 이상이고, 메스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35% 이상이라고 하니까, 콜드 조인트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콘크리트 타설이 중지돼서 당초 타설 시 계획에 없던 장소에 생기는 시공 이음을 말해. 콜드 조인트의 발생 시기는 경화 후에 압축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될 때와 25도씨 이상일 경우 1시간 경과하면 발생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돼.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는, 마무리 시기는 표면에 물이 없어진 후에 해야 하고, 나무 흑손을 사용하는 게 좋아. 그리고 마무리 후에 균열 대책으로는 탬핑과 재마무리를 하면 개선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설계 하중으로 인해서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주철근, 또 주철근에는 정밴딩 모멘트에 의한 인장 응력을 받는 정철근과 부의 밴딩 모멘트에 의한 인장 응력을 받는 부철근이 있지. 또 응력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배치하는 배력철근, 전단 보강용으로 배치되는 4인장 철근, 건조 수축 온도 변화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놓는 가외철근도 있어. 철근의 표준 갈고리 분류에 대해서 짚어볼게. 주철근에는 180도와 90도 표준 갈고리가 있고, 스트럽 철근 및 띠철근에는 90도 표준 갈고리와 135도 표준 갈고리가 있어. 철근 이음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인장 응력이 작은 곳이어야 되고, 기둥의 이음은 높이의 3분의 2 이하 지점이어야 되고,
보호의 경우 압축 측에 이음을 두어야 하지. 그럼 이음공법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겹침이음은 말 그대로 철근을 겹쳐서 결속선으로 2개수 이상 있는 방법인데, 직경 D35가 초과하면 겹침이음은 삼가야 돼. 용접이음은 전기, 가스 등을 이용한 고열로 녹여 접합하는 이음이고, 가스 압접은 가스를 사용해서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으로 두 철근을 융합하는 방법이며, 슬리브 압착은 접합부재를 슬리브 속에 넣고 유압잭으로 압착해서 있는 방식이고, 슬리브 충지는 슬리브 속에 철근을 넣고 슬리브 구멍 안으로 용융 금속 또는 몰타르 등을 주입해서 있는 방식이며, 나사이음은 철근에 나사홈을 만들어서 조여서 있는 방식이고, 캐드 웰딩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폭발시켜서 있는 방식이야. 철근의 정착 길이란 철근 응력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의 매립 길이를 말하고, 부착이란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계면에서 활동에 저항하는 것을 말해. 인장 이형 철근 및 이형 철선에 대한 매입 기본 정착 길이는 다음의 식과 같아. 압축 이형 철근에 대한 매입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한 식이고, 부착은 3가지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멘트 풀과 철근 표면의 부착을 교착작용, 콘크리트와 철근 표면의 부착을 마찰작용, 그리고 이형 철근의 요철의 맞물림으로 생기는 부착을 기계적 작용이라고 해. 철근의 피복 두께란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의 표면의 최단 거리를 말하는데, 철근을 보호할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감싼 두께를 뜻해. 철근 피복의 목적은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애화성 확보, 그리고 철근의 부착성과 방청성 확보, 또 콘크리트 시공 시 유동성까지 확보하기 위함이야. 철근의 유효 높이란 콘크리트 압축측 표면에서부터 인장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유효 높이가 200mm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의 허용 오차가 달라진다는 거. 방식 방법의 분류별 특징에 대해서 짚어볼게. 환경으로부터 부식성 물질을 아예 제거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지. 철근에 피복하고 있는 피복 콘크리트 속으로 부식성 물질이 침입을 하려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에는 콘크리트 배합 시 물 결합 제비를 줄여서 밀실하게 만들거나,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허용 균열폭을 줄이는 방식이 있지. 또 콘크리트 표면에 합성 수지 재료를 이용해서 라이닝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어. 그 밖에 수지암침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철근 표면으로 도달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는 철근을 에폭시 수지 도장으로 피복하거나 아연 도금을 하는 방안이 있어. 아예 강제 금속 자체를 방식성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또 전기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지. 전기 방식이라고 하고, 아연 또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전지작용을 일으켜서 보호하는 방식이야. 그 밖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방식도 있겠지.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계산에 사용하는 영직방향 설계 하중은 고정 하중, 충격 하중, 작업 하중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의 측압은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에 대해서 짚어볼게. 당연히 자중 및 시공 시 가해주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되겠지. 그럼 그 압축 강도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 확대 기초, 보의 옆면, 기둥, 벽 등의 측벽은 압축 강도가 5.0MPa 이상이 될 때 떼어내야 하고,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경우에는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돼. 이 표의 재령이 지나면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가 가능해. 시스템 동발이란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를 일치화시켜서 간편하게 작용 하중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든 가설 구조물을 말해. 대형 거푸집의 분류와 계략 특징을 알아보자면, 가설 비계 공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거푸집을 시스템화시킬 수 있으나 제작 기간이 길고 기능공의 숙련이 필요한 갱폼, 거푸집의 장선, 멍에, 동바리를 유닛화해서 수평 수직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대형 바닥판 거푸집 공법인 플라잉폼, 갱폼에 거푸집 설치를 위한 비계틀과 기타 설된 마감 작업용 비계를 일체로 조립 제작하여 사용하는 클라이밍폼, 단면이 일정하고 상당한 높이의 구조물에 대해 거푸집을 상부로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타설하여 구체를 형성하는 슬라이딩 폼, 단면 변화가 있는 구조물의 연속 콘크리트 타설 공법인 슬립폼. 슬립폼과 슬라이딩 폼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를 띄워둘게. 자동 설치가 가능하고 해체가 용이하게 기계적인 장치를 구비하여 가동, 활용, 이동용 비계, 레일이 따르는 전용 거푸집은 트래블링 폼. 트래블링 폼의 장점은 최소한의 일량으로 최대한의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기술자의 숙련도를 요하지 않으며 또 연속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단점으로는 기계 설비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야. 방리재는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감소시켜서 타령을 쉽게 하기 위해 도포하는 재료야. 시멘트의 분말도란 말 그대로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미세한지 나타내는 값이야.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일정한 중량 속에 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멘트의 분말도는 시멘트 중량분의 시멘트 입자 표면 면적으로 구할 수 있겠어. 분말도에 따른 시멘트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분말도가 큰 시멘트의 성질에는 시멘트의 입자의 크기가 작아 표면적이 큰 만큼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응결, 즉 수화작용이 빠르게 진행되어 초기 강도가 높고 그래프처럼 수화열이 높은 편이야. 또 그만큼 공기 중의 수분과 접촉할 면적이 크다고 할 수 있으니 시멘트가 풍화되기도 쉬우며, 따라서 사용 전에 풍화도 시험을 더 철저히 해야겠지. 또 워커빌리티가 좋고 블리딩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조 수축이 큰 편이라 초기 균열이 발생하기 쉽기도 해. 특성상 주로 조광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은 편이며, 한중 콘크리트, PC 제품, 수중 콘크리트 시 적합한 시멘트겠지.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의 성질은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응결이 늦고 수화작용이 작으며 수화열도 작은 편이고 시멘트 풍화도도 작은 편이야. 또 워커빌리티가 나쁘지만 초기 균열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 서중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가 수화열이 되도록 작아야 하니 분말도가 작은
작은 편이겠지. 시멘트의 풍화란 시멘트를 대기 중에 방치하거나 포대와 같은 통기성의 용기에 담아서 장기간 저장하면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가벼운 수화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시멘트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해. 시멘트의 풍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볼까? 우선 석회가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 수산화 칼슘이 되는 수화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산화 칼슘이 다시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탄산 칼슘과 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 이렇듯 시멘트의 풍화는 완만한 수화 반응과 탄산화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경성 시멘트 화합물이 감소하게 되고 또 생성된 탄산 칼슘과 수화물에 의해 아직 수화되지 않은 미수화 입자의 표면이 피복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멘트 화합물의 수화 반응을 저해시킨다고 해. 그럼 오늘은 이만 끝!